작은 서점. 칠레 왕국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1647년 대지진이 일어나 수천 명의 생목숨을 앗아갔다. 천지가 진동하던 바로 그 순간 한 에스파냐 젊은이가 감옥 기둥에 밧줄을 감고 목을 매려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독일 작가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의 소설 칠레의 지진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자 금기시되었던 두 사람의 사랑이 잠시나마 사회적,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자, 과연 이 사랑의 끝은 어떤 결말을 맺을까요? 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구의 증명과 이제야 언니에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가 최진영 작가의 창작 노트 에세이입니다.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 핀드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요. 장편 소설 한 권을 완성하기까지 소설가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자,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님 그리고 유상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은 이제 지난번 저희 노벨문학상 쪽집게로 네, 노벨상 문학상 그 특집에서 뵙고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네. 딱 붙잡았습니다. 잡히셨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당황해하셨지만 끈질긴 저희의 요구에 거절 못하시고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문학으로 떠나는 이 세계여행, 문학여행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책 뭔가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의 픽일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굉장히 좀 특이한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인리 폰 클라이스트의 네. 단편을 모은 미하엘 코라스라는 책인데요. 이게 미하엘 코라스도 이 8편의 단편들이 묶여있는 책 속의 표제작이고 다른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정규 방송 같이 출연하자마자 급히 뭔가를 해야 된다, 무슨 책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짧고 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딱 떠오른 게 이 바로 클라이스트의 이 작품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딱 고전이나 세계문학이라고 했을 때 거리감을 느끼거나 지난번 노벨문학상 때 언급했던 작품들처럼 어렵다거나 뭐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한테 아니야 재밌어 이거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되게 감동적이고 수준 높은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화답해 줄 수 있는 책이라서 요번에 첫 시간을 맞이하여서 어떤 포문을 여는 작품으로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포문을 여는 작품. 근데 전 처음에 딱 이제 이거 한다 그랬을 때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코라스 어디가 작가 이름이고 어느 게 책 이름인지 다 너무 생소하잖아요. 사실 저도 김민경 편집자님도 편집자님이 이 책으로 하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네. 미하엘 코라스가 작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 이름은. 들어보네요 했는데 그게 이제 작품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번 계기로 읽게 됐는데 정말 재밌다. 정말 흠뻑 빠져서 읽었습니다.
뭐 일단 후에 책 네.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그냥 짧게 저의 평을 얘기하면 야,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 그 무슨 뭐 정조 시대에 뭐 혹은 뭐 연산군이 살았을 때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맞아요. 1550 몇 년도에 뭐 이런 느낌의 전래동화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런 우화적인 느낌이 우화적인 있어요. 느낌. 그렇죠. 독일 작가라면서요. 지금 칠레 지진 얘기 나오고 그래서 뭔가 또 저기 어떤 중남미 작가일 것 같은데 독일 작가 이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독일 문학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철학적이거나 어렵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일소에 없애줄 만큼 재미난 이야기꾼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이제 177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더에서 프로이센 장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그 격동에 1790년대 이쯤이면 다 막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나폴레옹의 출현 막 이런 것들이 엄청 유럽 역사적으로 굉장히 격동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 한가운데서 이제 성장한 사람인데 결국 이제 군인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입대해서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리고 이마누엘 칸트의 그 어떤 철학의 어떤 세례를 받고 네. 완전 전환을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돼서 문학에 이제 열심히 이제 투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단편 소설뿐만 아니라 극작가, 시인으로서도 더 많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약간 성공하지는 못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또 이 작품들의 어떤 그 비극성을 좀 더 배가시키는 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또 그렇게 크게 이제 막 성장하려던 차에 막 여러 가지가 어긋나고 삐끗하고 시대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굉장한 또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심지어 또 그분의 또 최후는 이제 그 헨리에테 포겔이라고 이분이 사실 유부녀였거든요. 네. 근데 또 둘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지된 사랑? 네. 근데 뭐 이제 뭐 어떤 역사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미 그 포겔 부부는 남남처럼 살고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거 자체도 커다란 스캔들이 되고 심지어 이제 헨리에테 포겔이란 분은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되게 스캔들이 일어난 사랑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작품도 막 이제 괴테한테 처음에는 좀 주목받다가 네. 그 펜테질레아라는 어떤 되게 이상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도네스 여왕 펜테질레아랑 아킬레우스가 서로 사랑을 해서 거기서 빚어지는 어떤 비극을 그린 건데 나중에 펜테질레아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아킬레우스를 다 뜯어먹거든요. 네. 네, 그런 그 시대에 너무 스캔더러스한 또 작품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네. 괴테한테 또 혹평을 받고 막 여러 가지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친구 아담 밀러한테 편지를 보낸 뒤 그리고 여동생이었나? 네. 한테 보낸 뒤 바로 헨리에테 포겔과 권총 자살로 인생을 또 마감하게 되는. 근데 지금 이 스토리들이 네. 1770년대 작가라면서요. 네. 네네. 맞아요? 네네. 근데 마치 한 근대에 살았던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제 네. 이 삶 자체도 그렇고 작품 네. 자체도 그렇고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랄지 어떤 주제의식 자체도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네. 그 전형적인 막 요절한 천재 작가 이런 느낌의 전형 화신같이 돼가지고 네. 결국 당대에는 이렇게 불운하게 평가받지 못했지만 후대에는 진짜 점점 더 명성이 더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지금 오늘날 또 가장 사랑받는 독일의 작가로서 또 그래요? 자림하게 돼서 그것도 참 뭔가 아이러니한 어떤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비운의 작가인데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영화처럼 네. 다뤄질 수도 있을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작가네요.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좀 약간 되게 놀라웠던 게 이 소설 자체도 그렇지만 이 작가의 뭐 인생이나 뭐 이런 칸트가 이 시기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게 우리나라로 지금 요 동시대가 지금 보니까 정조 때거든요. 근데 너무 옛날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막 그 말씀해 주시는 이분의 스토리가. 그죠? 네. 되게 특이하다. 되게 더 이국적으로 느껴지네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말씀 계속 하세요. 제가 지금. 아니. 네. 아니, 이 작가에 대해서 그 김민경
저 편집자님도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미하엘 콜라스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드리면 네네. 클라이스트가 34세 삶을 마감한 만큼 짧은 생애였는데요. 네. 그래서 희곡 작품도 있고 뭐 우화나 일화 등이 전해지지만 노벨레,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편은 한 8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의 전부 실려있는 작품이고요. 표제작인 미하엘 콜라스랑 오후작 부인 칠레의 지진이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표제자 미하엘 콜라스는 이제 선량한 시민에게 끼친 법 질서의 폐해로 이 시민이 어디까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편, 한 100쪽 정도 되는 중편 소설이고요. 또 오후작 부인은 아주 기이한 임신이 가져오는 어떤 사회적인 파문과 외설성을 보여주면서 네. 이 당대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회에서 여성이 가졌어야 했던 지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또 칠레 지진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프랑스 혁명, 상훈 편집에 말씀해 주신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기존 질서를 파괴했고 또 다음으로 올 시대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파괴적이고 드라마적인 좀 광기 어린 네.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회 전반을 둘 비판하고 고찰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하엘 콜하스라는 이 단편집에 네. 나오는 여러 개 중에 이제 오늘 2개 골라오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하엘 콜라스 이 표제작이랑 네. 오후작 부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이거 말고 다른 걸 가져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정말 재미있는데 저랑 상훈 편집자님이 그중에서 딱 내가 제일 재밌게 읽은 재밌는 거 단편을 하나씩. 각각 한 편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근데 이 상훈 선배가 고르신 작품이 저는 진짜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좀 2개가 다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나머지 작품들도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오. 그래요. 그러면 이제 2분이 각각 한 편씩 이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하면서 골라주신 건데 먼저 유상원 편집자님의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단지 2편만 읽긴 했는데 그냥 스토리 요약해 놓은 것 같잖아요. 이게 단편이 아니라 이 어떤 구성으로 살살 붙이면 이게 다 어찌 보면 장편 맞아요. 소설이 될 수 있을 만한 맞아요. 짧지만 뭐 거대한 서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워라. 되게 큰 이야기의 네. 일부만 보여줬는데도 오. 굉장히 너가 재밌을 것 같고 앞에도 뒤에도 뭐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풍부한 느낌이 나죠. 네, 맞아요. 네. 진짜 공감해요. 그렇죠. 네. 왠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첫 번째 작품을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8편이 다 너무 재밌어, 각기 다르게 재밌어가지고 작품을 고르는데 약간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읽고 오랜만에 읽으려고 하니까 딱 그 성체칠리아 혹은 음악의 힘이라는 작품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되게 엄청 뭔가 이제 거기 성인 전설 막 이렇게 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진짜 그 예전에 이제 성당 다닐 때 막 그 수호 성인들 관해서 그런 어떤 걸 읽었을 때 느꼈던 어떤 뭔가 성스러운 감동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황홀한 느낌이 있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 작품을 골랐고 이 작품의 줄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16세기 말 그 성상 파괴 운동이 네덜란드를 휩쓸던 시절 젊은 네 형제가 먼 숙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독일 아헨에 모이게 됩니다. 그 아헨이라 그러면 아헨 대성당이 있는 되게 카를로스 대제의 왕자도 있고 대대로 이제 막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형제들이 대관식을 하던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가톨릭 구교의 어떤 심장부 같은 지역이라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한데 그래서 마침 그 모일 즈음에 성체축일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교에서 되게 거대하게 준비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네 형제는 이제 자신들은 신교도로서 그런 어떤 구교적인 어떤 구습에 반대하고자 이제 우리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저 구교의 성당에 있는 저런 허례허식을 다 때려 부수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거. 네. 실제로 이게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이게 그 비잔틴 제국 그쪽에서도 뭐 엄청 크게 있었고 맞아요. 아마 이제 또 이게 또 종교 전쟁과 엮여 있을 때 신교와 구교가 대립했을 때도 아마 이제 이 플랑드르 지역에서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실제 역사적 사건을 따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가담하는 청년들이에요. 네 형제가. 네, 네 형제를 비롯하여 이제 저 구교를 반대하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성당에는 추기를 준비하는 수녀들과 그 다음에 늙은 종복들 몇 명밖에 없어서 사실 그런 군중에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방비 상태였어요. 네. 게다가 이제 이 축일에 연주하기로 했던 어떤 음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녀 안토니아 수녀가 또 몸져 눕는 바람에 모든 행사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쳐들어올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축제를 맞이하여 축제를 할 이제 수녀들은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할 시간이 됐을 때 갑자기 기적적으로 안토니아 신부가 나 말짱해졌어 살아났어 하면서 갑자기 그냥 들어와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난 군중이 완전 침묵에 사로잡히듯이 다 갑자기 그 음악에 감복을 해서 갑자기 이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이제 없어지면서 이야기가 이제 후반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정말 그 장면을 너무 극적으로 그려내갖고 이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음악이 연주되고 딱 암전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 영화적인 어떤 편집 기술을 활용하듯이 막 그 클라이막스를 막 보여주는 것 같다가 딱 암전시키고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었지라는 궁금증을 또 품게 해가지고 계속 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뭐 자세한 것까지 하면은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또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거의 지금 다 말씀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정말 광기 어린다 하는 장면은 요 다음부터예요. 영화로 치면 여기서 1부 끝나고 6년 후 하고 2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 짧은 단편에서도. 6년 뒤 이 사건이 거의 잊혀질 무렵 이렇게 나가요. 거기가 진짜 백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네, 그래서 또 막 너무 흥분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이 성상 파괴 운동을 하려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촉즉발의 D-Day에 딱 갑자기 뭐 어떤 대단한 음악이 깔리면서 여기 뭐 어떻게 표현을 했죠? 예, 뭔가 어떤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래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모든 그런 어떤 폭력성들이 다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어요. 사실 그 악단장을 하는 핵심인 수녀님이 티푸스에 걸려 계셔서 사실은 죽음을 앞둔 상태인데 기적적으로 그날 딱 일어나서 음악이 연주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 추종자들이 상당히 들이닥쳤는데 그건 바닥에 먼지 하나 흩날리지 않고 이 사건이 다 끝나버리고 그 이후 6년 뒤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소설의 또 백미가 그 6년 뒤 이쯤에 이제 그 아들의 어머니가 도대체 이 아들놈들이 어디 간 거야? 이래가지고 실종됐다. 사형제나 되는데. 그래서 뭐 죽었다 어디 갇혔다도 아니라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찾아 헤매는 걸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결국 만나는 것까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 사건과 연루된 뭐 마을 주민이랄지 아니면 수녀 원장이랄지를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각기 다른 어떤 그 사건,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것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독자에게. 그래서 이 사건이 정체가 더 뭐였는지 모르겠는? 더 뭔가 기적이었나? 아니면 그냥 뭐 집단 히스테리였나? 뭔지 알 수 없는 그것을 독자에게 되게 오히려 너무 다각적으로 해석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미궁으로 빠뜨리는 게 더욱더 상상력을 더 막 고양시키는 그런 작품이라 너무 또 이게 이 작품에 가진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진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게 제일 재밌는데. 해도 되죠. 뭐. 아니, 뭐 조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결국 갑자기 이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갑자기 암전이 되면서 6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 사형제의 어머니가 도대체 이 아들놈들이 어디 갔나 해서 막 이제 수소문을 하다가 어디 무슨 뭐 황제가 그 어떤 병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정신병원에
있다는 그 아들과 비슷한 어떤 행색과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 내 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근데 전혀 막 무슨 막 성경을 하고 막 암송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아니라 되게 그런 이제 성당을 부실 만큼 되게 과격한 친구들이었는데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막 맨날 성서만 읽고 막 그 노래만 부르고 이렇게 있는 남자 4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맞나 싶으면서 찾아가게 돼요. 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독자 입장에서도 이 어떤 되게 성마른 그 내 형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경건한 삶에 완전한 변조를 했는가. 네. 그게 됐는지가 너무 이제 미스터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어머니도 수소문을 하면서 네. 그 내용을 조합하는 과정이 이제 아까 제가 재밌다고 한 부분인데 그걸 보면서 이 작품에 갖고 있는 독자들이 더 해석할 여지를 진짜 많이 맞아요. 열어놨다는 게 이 단편 아마 여기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도 거의 가장 짧은 작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생각할 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압축 막 그 뭐죠 코인 육수처럼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 거기에 한 맞아요. 1리터짜리 물을 딱 타버리면 그 정말 완전 장편이 될 텐데 왜 코인 육수를 압축을 해버렸지? 근데 그게 진짜 정말 놀라운 재주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요 이야기 놀라운 소재로 재주예요. 맞아요. 2권, 3권씩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몇 페이지로 해버린다는 게 정말 이렇게 희한하고 회개한 일이라고 여기 책에서도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불과 한 30페이지에 다 담은 거잖아요. 너무 빨리 끝나서 그냥 약간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책 속에 맞아요. 있을 때는 엄청 길었는데 네. 막상 지나고 나면은 진짜 짧게 그냥 유튜브 한 조금 긴 거 한 편을 본 것처럼 맞아요.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그 코인 육수 같은 이 작품이 딱 코인 육수 너무 웃긴다. 네. 딱 그 요즘 사실 막 쇼츠랑 릴스의 시대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네. 쇼폼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이제 긴 걸 못 본다는 얘기가 있는 시대에 그럼에도 짧은 고전이라서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네. 더더욱 뭔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 세대의 어떤 그런 그 쇼폼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네. 분량의 소설이에요, 진짜.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이 성 세칠리아 또는이에요. 음악의 힘. 이게 왜 또는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의 힘은 왠지 알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이 이 청년들을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또는 성 세칠리아 또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성 체칠리아라 그러면은 음악의 수호성인이에요. 체칠리아가.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그래서 음악의 힘과 성 체칠리아가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어떤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정말 종교적인 기적인가 아니면은 정말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마음을 후벼파는 어떤 예술의 힘인가를 우리에게 약간 좀 뭐라고 생각해라고 질문을 던지는 듯한 작품이라서 제목이라서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너무 모든 게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네. 그렇게 막 그런 유명한 풍문들이 많잖아요. 뭐 악마가 작곡해서 네. 그 음악을 연주하는 즉시 저주가 들린다. 뭐 괴테 파우스트 같은 이야기도 있고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보통 악마가 네. 힘을 뻗치는 네, 네. 반면에 이 작품은 천사 수호성인인 성 체칠리아가 그런 힘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저는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 16세기 말에 그 어떤 대성당이 좀 이게 또 배경이잖아요. 저 이거 읽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의 어떤 영상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좀 다룬 영화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요 시대의 그 영화보다는 이런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법? 이 얘기부터 탁 보여주고 오프닝을 보여주고 오프닝 시퀀스가 지난 다음에 6년 후 미스테리를 쫓아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는다. 네. 이게 되게 현대 영화의 문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바하나 곡성 같은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해라. 네네. 둘 중에 무엇인지 양자택일의 기로로 사람을 몰아가는 어떤 그런 오컬트적인 영화가 되게 생각이 나서 오히려 되게 현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777년생의 작가가 이런 식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오컬트적인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게요. 와.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이제 내 형제의 어머니가 탐문 조사를 할 때 내 형제가 묵었던 여관 주인과 그다음에 네. 수녀 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의 증언이 또 묘하게 좀 엇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히려 그 여관 주인 같은 사람은 더 세속적인 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되게 기적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갑자기 막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네네.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 수도 원장인 수녀 원장인 분의 말씀을 맞아. 들으면은 네. 그게 되게 약간 좀 사무적인 느낌으로 네, 얘기해요. 무슨 뭐 맞아요. 교황청에서 승인을 받고 뭐 그랬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 어쩐지 뭐 사실 그리고 그 안토니아 수녀는 뭐 그때 아파갖고 사실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되게 회의론자처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 제목에서부터 시작되는 대비가 묘하게 엇갈리는 그러네. 것 자체도 되게 현대적인 어떤 새로운 문법으로 다가와서 그러게요. 정말 질리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읽으면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그 증언들. 아니, 혹시 좀,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께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부분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작품에서 되게 감명 깊게 본 한 단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들이 오르간 발코니에 앉아 연주를 하려던 참이었다. 이미 여러 번 다뤘던 악곡의 악보를 나누고 바이올린, 오보에, 콘트라베이스를 점검하고 조율하고 있을 때 안토니아 수녀가 얼굴은 약간 헬쓱해졌지만 생기 있고 건강한 몸으로 층계에서 나타났다. 옆구리에는 수녀 원장이 그토록 간절히 연주되길 바랐던 아주 오래된 이탈리아 미사곡 악보를 끼고 있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이리 갑자기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수녀들이 깜짝 놀라 묻자 안토니아 수녀는 대답했다. 아무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러면. 그러고선 손에 들고 있던 악보를 나눠쥐고 열광하여 달뜬 얼굴로 오르간 앞에 앉더니 이 훌륭한 악곡의 지휘를 맡았다. 그러자 경이로운 천상의 위안이 경건한 수녀들의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것 같았다. 수녀들은 당장 악기를 들고 악보대 앞에 앉아 자리를 잡았다. 수녀들의 가슴을 옥죄었던 불안감조차 수녀들의 영혼을 드높여 날개라도 달린 듯 화음의 천국으로 날아오르게 했다. 오라토리오는 비할 데 없을 만큼 화려하게 연주됐다. 연주 내내 회중석과 통로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성모 찬송을 연주할 때는 특히 대영광소 연주할 때는 더더욱 성당한 사람들이 모두 숨이 멎은 듯 싶었다. 그리하여 저주받은 네 형제와 그 추종자들이 성당에 들이닥쳤는데도 그곳 바닥에 먼지 하나 흩날리지 않았다. 아까 제가 살짝 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랑 딱 이렇게 맞물리네요. 아주 그 어떤 예술적 황홀을 이제 막 경험하는 그 순간들을 그린 겁니다. 자, 그 이제 끝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굳이 좀 읽어드리면 그 아들들은 오래오래 살다가 즐겁고 행복하게 죽었다. 늘 그러던 대로 대영광송을 다시 한번 부르고 나서였다. 아무튼 네, 그 형제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대요. 해피엔딩이네요. 기발하죠? 내용이. 네, 맞아요. 맞아요. 참 재밌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얘기한 이 곡이 있나요? 대영광송이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딱 그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도 되게 암시적으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나마 이제 이탈리아 미사곡이라는데 이제 착안을 하여 저희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발디의 합창곡 글로리아 인 엑셀시오 데오. 이탈리아 작곡가 비발디의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빌 마리너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 연주와 합창입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 듣고 다 그냥 기절하신 건 아니겠죠? 꿈의 나라로 다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너무 감미로워서 네. 아, 굉장히 글로리아 외치는데 그래요. 뭐 충분히 이렇게 빠져들 만한 그 느낌이었는지 아무튼
자, 우리 앞서는 성세 찔렸던 음악의 힘 얘기 나눠봤고요. 자, 지금 민음사의 김민경 편집자님 그리고 유상원 편집자님과 함께 오늘 편집자의 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일 작가 하인리 폰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추천하는 소설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칠레의 지진인데요. 네. 또 네덜란드에서 칠레로 그러게요. 배경을 옮겨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네. 1647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주인공인 젊은 청년 헤로니모는 금지된 사랑을 한 죄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금지된 사랑이라 함은 이 산티아고에서 제일 가는 갑부의 딸인 호세파를 감히 사랑한 죄예요. 가난한 가정교사인 헤로니모가 차마 넘보지 못할 어떤 아가씨를 꿰었다. 이런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절망 끝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네. 산티아고의 대지진이 도시를 덮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릴 만큼 정말 큰 지진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때 지진이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감옥이 무너지면서 헤로니모는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고 그 갑부의 딸인 호세파도 이제 수녀원에 갇혀 있었는데 네. 수녀원에서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둘은 떨어져 있다가 나의 연인 어디 있지 하면서 서로를 찾아 달려나가게 되죠. 네. 그 재앙, 모든 게 무너진 대지진 속에 사람들은 막 탈출하고 있는 그 와중에 감격적인 재회를 하고 성 밖으로 도망쳐서 아름다운 계곡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막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피신을 해서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서로 되게 돕고 음식을 나누고 막 귀족, 하인 이런 게 없이 계급이 사라진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이뤄요. 네. 그래서 헤로니모도 호세파도 재앙이 오히려 우리한테 준 새로운 기회고 우리한테는 행복이 찾아왔다. 이거는 신이 주신 은총이다 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그 대지진 속에서도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성당이 있다고 해요. 네. 거기에 제발 이 재난을 멈춰주세요 하는 대미사가 이제 열린다고 해서 갈까 말까 하다가 헤로니모와 호세파랑 또 같이 있는 그 일행들이 그 미사를 드리러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제가 이 지진은 도시와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그 재앙의 원흉은 바로 이 알아본 거예요. 헤로니모와 호세파입니다. 라고 지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흥분한 관중들이 집단적인 광기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왜 저는 그 옛날 때부터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막 사형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갇혀있는, 무기로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진이나 화재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이게 다 파괴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현상이 딱 벌어졌을 때 정말 그야말로 탈옥의 어떤 그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인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남녀는 지금 그 당시에 어떤 큰 대죄, 그러니까 둘 다 사형 집행이 지금 되는 상황이었죠, 거의. 아니죠. 그 갑부의 딸은 아니었나요? 호세파는 수녀원으로 있고, 들어가고 네. 자기 아들을 또 낳았잖아요, 이 남녀 사이에. 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헤로니모에게는 네. 사형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과 이제 헤어져서 갇혀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감옥도 무너져 수도도 무너지는 바람에 뿔뿔이 이제 탈출을 했는데 어떻게든 우연히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기까지 다 구출해서 셋이 만나요? 이 작품도 코인 육수처럼 사실은 금지된 사랑을 하고 유토피아를 이룩하고 다시 또 디스토피아를 만나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짧은 단편 안에 이 모든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니 그게 정말 놀라운 만큼 되게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단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지진이라는 게 실제 아까 어떤 산티아고 대지진 모티브로 한 거라는데 연도나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647년에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정말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한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십자고상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계신 예수의 성상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얻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걸 모티브로 하면서 또 이 클라이스트가 이 작품을 집필했을 당시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리스본에서도 지진이 크게 있었다고요. 포르투갈에서도.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이렇게 대격변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양상을 보여줄까. 그거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이렇게 이어서 보여주면서 클라이스트가 제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게 낙원을 묘사를 하고 있다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그 흥분한 군중들이 네. 헤로니모와 호세파에게 보여주는 폭력은 정말 그냥 광기 그 자체. 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디스토피아, 사람과 사람 간의 대립을 너무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둘 다 너무 충격이 크게 다가와 왔어요. 저 사실 이제 막 그 어떤 자연이 가져오는 재난, 그게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디스토피아다, 뭐 이런 걸로 좀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네.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께서는 이 칠레 지진 이것도 좋아하시는 작품이에요? 네, 클라이스트의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칠레의 지진, 네. 그 5호작 부인, 그다음에 미하엘 코라스가 많이 거론되긴 하거든요. 노벨레 중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칠레의 지진이 되게 아까 민경 편집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그 격동기의 어떤 그 클라이스트가 살았던 격동기의 상황을 또 되게 아울러서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되게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플러스 재미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보는 재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칠레의 1647년 지진보다는 아마 이 클라이스트는 자기가 태어나기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리스본 대지진. 그게 너무나 엄청난 대지진이어가지고 네. 포르투갈 그 리스본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없어졌다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쓰나미 같은 게 또 몰려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끝이잖아요. 대서양.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인 유럽인 전체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을 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아마 이 청년 클라이스트의 머리엔 되게 어떤 화두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뭔가 너무 가까운 데서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는 약간 좀 그 먼 데로 이제 역사도 건너뛰고 지역도 건너뛰어서 약간 좀 칠레라는 장소를 골라서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감옥이 무너지고 네. 그 다음에 종교가 지배하던 성당이 무너지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거는 또 누구에겐 기적이고 누구에겐 네. 또 저주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립들을 또 여기서도 되게 이 짧은 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또 해내셨다. 또 코인 뉴스가 되었다. 심지어 여기 역사적인 맥락까지 담고 있는 게 너무 또 흥미로운 작품이라 굉장히 진짜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도 왜 큰 어떤 재난들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동대지진, 그러니까 1920년대 뭐 관동대지진이 있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다 같이 마녀사냥을 하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조선인들이 그 타겟이었고. 근데 여기서는 결국 이 남녀 주인공이 지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결국 이 어떤 이 사회 문란함 이거를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뭐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서 모든 그 시선이 이 둘한테 가면서 이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도 같이 네. 이거 약간 스포일인가요?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직전에는 근데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이제 자기 삶의 터전 잃고 이제 모여드는데 그 와중에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이러면서 어마무시한 천재지변의 충격을 받고 서로 이제 화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성의 어떤 따뜻한 면을 또 이렇게 막 그려내요. 네. 막 아기 젖도 먹여주고 뭐 주면.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디스토피아를 그리니까 냉탕 왔다 갔다 그 짧은 시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전 약간 어질어질했었거든요. 맞아요.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시선이 담겨있는 작품인데요. 프랑스 혁명이요? 네. 프랑스 혁명은 사실 클라이스트가 그 당시에 딱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강극이었고 네. 뭐 혁명이라는 굉장히 대명분을 앞세우고 대성당과 재판소, 궁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재난을 안겨줬다. 마치 지진처럼 이렇게 은유를 했다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재난이나 혁명 같은 게 일어난 이후의 세계를 설명할 언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라이프니츠가 신을 변호하고 뭐 그런 변신론이라는 게 되게 주류였다가 그걸로는 근데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다. 네. 자연재해는 신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 하면서 루소가 또 그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첨예한 대립들마저도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재난 이후에 우리가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든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든 그 혼란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해석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이게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네. 그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이 좀 있는 작품이네요. 어쨌든 역사적인 어떤 모든 사건은 결국 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역사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인간 전체에 대한 이제 클라이스트의 또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바로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고 결국 나폴레옹 출현과 왕정복구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듯이 그런 걸 목도하면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성.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 때는 정말 다 계몽되면은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계몽주의가 불러온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차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또 되게 시의성 있게 읽히는 거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되게 감정이나 이런데 휩쓸리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뭐 악플도 막 갑자기 막 엄청 달렸다가 맞아요. 갑자기 네. 또 뒤집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하는데 이때 어떤 피해자는 이미 생산된 이후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되게 막 연예인들도 고통받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있었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칠레의 지진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인간성이라는 거는 아주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거 하나 벗겨지는 순간 결국 이런 식으로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그 야수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통찰해낸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보면서. 한 개인의 어떤 뭐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이런 걸 또 넘어서 어떻게 군중의 또 힘, 군중 심리라는 게 얼마나 또 야만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표현해주는 작품입니다.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에게 좀 낭독 좀 부탁드려볼까요? 어떤 부분을 낭독해 주실지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순간순간 되게 저는 너무 힘들었던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낭독할 것이냐,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를 낭독할 것인가. 저에게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 코인처럼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골라오실까? 우리 하지만 김민경 편집자님이 좋아하는 인간의 저는 어쨌든 면은 편집자로서 네.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라는 마음에서 예. 유토피아의 그 아름다운 부분을 묘사하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토피아는 책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파는 천국에 온 듯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 하루 동안 세상에 그토록 많은 비참한 일이 일어났지만 하늘이 자신에게는 세상에 한 번도 베푼 적 없는 은총을 내렸다는 느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 세상 온 재물이 땅으로 가라앉고 온 자연이 흙더미에 묻히는 듯한 이 소름 끼치는 순간에 인간 정신만큼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오른 듯 싶었다. 눈앞에 펼쳐진 들에는 사람들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한데 누워 있었다. 영주든 거지든 귀부인이든 시골 안악이든 공무원이든 상일꾼이든 수사든 수녀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연명하려 아껴뒀던 음식을 기꺼이 함께 나눴다. 재난을 다 함께 겪다 보니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이들은 여느 때 세상사에 관해 차를 마시며 나누던 시답잖은 잡담을 걷어치우고 이제 장한 행동들을 신뢰를 들어 이야기했다.
여태껏 사회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로마인 같은 위대함을 보여줬다. 담력, 위험을 우습게 여기고 기꺼이 맞서는 배포.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초인적인 희생. 생명이란 게 내버려졌다가도 금세 되찾을 수 있는 것이기라도 한 듯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진 결기 등 그 신뢰는 무궁무진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가슴 뭉클하게 은혜를 입지 않았거나 아량 넓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나 마음 깊이 느끼는 괴로움에는 이에 못지않게 달콤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총량이 한편으로 줄어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늘어났다고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호세파에게 들었다. 헤로니모와 호세파는 말없이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래요. 그 큰 어떤 재난 후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선함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읽고 참 여기서 끝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더 이상 뭘 더 이렇게 힘들게. 근데 바로 동전이 뒤집어집니다. 바로 바로 육수가 뒤집어집니다. 어쩜 그렇게 홀딱홀딱 뒤집지, 손바닥 뒤집듯이요, 그죠? 저도 처음 읽고 엄청 충격받았던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런 성향의 작가인지 모르고 아마 처음 읽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칠레의 지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고향감을 줬는데 갑자기 이제 날개가 뜯긴 것처럼 막 추락이 갑자기 너무 정말. 급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맞나? 이랬던 게 생각이 나는 작품. 근데 내심 뭔가가 불길한 얘기하면 계속 들잖아. 이렇게 계속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남녀한테 멀리 도망가. 아이와 함께 멀리 도망가. 거기서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마. 너 제발 그 성당에 가지 마. 왜 거길 갔을까? 정말 안타까웠죠. 네, 진짜 예, 어떤 정말 우리 시대의 작가가 아닌 1800년대, 1700년 말에서 1800년대 초로 살았던 작가가 인간 내면의 인간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름이 하인리 폰 클라이스트 작가의 미아의 콜하스라는 책입니다. 네. 저기 칠레 지진과 또 더불어서 같이 한번 들으면 좋을 노래 소개해 주시죠. 네. 2010년에도 칠레에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있었죠. 당시 지진 피해자들을 돕고 칠레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공연도 많이 펼쳐졌는데요. 네. 아르헨티나의 음악가인 메르세데스 소사가 다시 부른 그라시아스 알라 비다, 생애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를 희망의 상징처럼 그때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노래 한번 같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원 편집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김민경 편집자님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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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작은 서점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